네, 안녕하세요. 2주차 수업입니다. 이번 수업은 경구투약과 국소투약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페이지 532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이번 주차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경구투약의 종류, 투약 절차, 주의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국소투약의 종류, 투약 절차, 주의점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532페이지에 그 투여 경로 중간쯤에 있죠. 오른쪽에 투여 경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제된 약이 한두 가지의 특정 투여 경로에 적합하도록 많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약물이 처방될 때 투여 경로도 꼭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경구인지, 경구도 설한지, 그냥 볼 점막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비경구인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표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의사가 처방을 낼 때 그런 걸 꼭 명시해야 되고, 간호사는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 약물을 투여할 때 그 약물이 특정 경로에 적합한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경구 투약인데요. 오랄 경구를 통한 투약은 가장 보편적이고 경제적이고 가장 편리한 경로라고 알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주사 이런 거보다는 약 먹는 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죠? 가장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요. 주사하고는 달리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전한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죠. 단점은 약이 좀 쓰니까 그치 대부분은 맛이 좋지 않고 위 점막에 사실 많이 먹게 되면은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또 음식을 먹거나 이러면은 흡수가 좀 느릴 때도 있고 그다음에 위장관에서의 흡수도 좀 불규칙하고 때로는 대상자에게 치아에 이제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액상으로 된 그 철분 제제는 드시게 되면은 치아가 약간 검게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죠. 그런 단점도 있다. 그리고 설화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설화인데 설화는 혀 밑을 얘기하죠. 혀 밑에 투여하는 거를 설화 투여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바로 삼키는 게 아니고 혀 아래에 놓고 용해시키는 것을 얘기하고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혀 밑에 혈관으로 대부분 약물이 흡수되고 그리고 약물을 삼켜서는 안 되는 니트로글리세린 이런 거는 설화 투여하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그래서 왜 설화로 투여하냐? 아무리 약물을 빨리 흡수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죠. 왜냐면은 혀 밑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용법이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거기 위에 16-3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534페이지 넘겨서 16-3번의 그림을 보시면은 정제를 이제 설화로 투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혀 밑이란 말은 혀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 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투여해서 녹여서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4번에 이제 보면은 볼 점막에 이제 투여하는 그림이 또 나오는데, 그쵸? 그래서 볼 옆에 이렇게, 약을 투여해서 녹여서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볼 점막에, 투여하는 약물에 대해서도 잠깐 볼게요. 다시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와서 볼 점막이라고 있죠? 그래서 볼은 뺨에 관한이란 의미고 볼 점막으로 약물을 투여할 때 약물이 용해될 때까지 뺨의 안쪽 점막에 약물을 보통 두게 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림 보셨죠? 그래서 이런 약물은 구강 점막에 국소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어쨌든 구강에만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침에 섞여서 흡수가 되면서 전신 작용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투여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볼 점막으로도 투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소 적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거기 534페이지에 오른쪽에 보면 국소 적용이 있죠, 본문에. 그래서 국소 적용이라는 말은
신체 중에 외부 접촉에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영역에만 효과가 나타나는 걸 의미합니다. 국소적인 적용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 나는 게 피부과 제제. 그래서 피부에만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고 같은 게 이렇게 거기 이런 거에 속하겠죠, 그죠? 연고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적 및 세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적하고 세척하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코라든지 뭐 이런 데는 보통 점적하게 되는 거죠. 그 점적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척하는 거는 방광, 그 다음에 직장, 질 이런 데는 보통 이제 세척의 용도로 많이 이제 이용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흡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기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병원에 혹시 가서 보셨거나 뭐 조카라던가 뭐 아기가 있다 그러면은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액체를 넣고 무슨 기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계를 돌리면은 뭐 연기가 나는 것처럼 수증기처럼 그런 증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마스크를 껴서 어쨌든 그 증기를 흡입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를 네뷸라이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부의 형태나 아니면 양압의 호흡기구 이런 거를 이용해서 호흡기계로 투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을 주로 폐로 주입하기 위해서 공기나 산소, 미세 증기 같은 게 많이 이용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588페이지로 좀 교재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588페이지. 네, 저도 같이 이제 넘겨 보겠습니다. 588페이지. 네, 588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중간쯤에 국소투약이라고 이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소투약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 그래서 국소투약은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피부나 눈, 귀, 코, 질, 항문 등의 점막에 국소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피부의 경우에는 두꺼운 바깥층이 약의 확산에 자연적인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사용한 대부분의 국소 약물들이 예상대로 완전하게 흡수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통한 아까 투약, 국소 투약은 이제 경피 투약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열상이나 화상, 기타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흡수율이 많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농도의 약물이나 다량의 약물을 피부를 통해 반복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약물이 혈류 속으로 들어가서 전신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약 중에는 물론 이제 연고도 있지만은 경피 패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기들도 숨쉬기 편하라고 기관지 확장제의 경우도 패치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기도 하고 이제 마약성 진통제 이런 거를 이제 붙이는 패치를 갖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름을 이제 경피 패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은 약물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층의 막과 접착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약물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엔티지, 니트로글리세린 패치라든지 에스트로겐 패치라든지 우리 금연할 때 쓰는 니코틴 패치라든지 뭐 이런 용도로도 많이 지금 패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에 따라서 약물 전달 속도도 다양하게 조절되는데 대개 12시간에서 일주일까지 가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패치는 채모가 없고 과다한 움직임이나 주름이 없는 깨끗한 피부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몸통에 털 없죠, 별로. 복부 이런 데도 털이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보통 많이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치를 우리 애기들 혹시 패치 붙인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슴팍이라든지 뭐 배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에도 사용하긴 하죠, 그죠? 몸통 부위니까 가슴, 등, 복부 이런 데 많이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또 나오지만 신체 측면이나 등 아래쪽 엉덩이 같은 데든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근데 패치를 여러분들 뭐 이건 당연하겠죠, 그죠?
상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또는 니코틴을 포함하는 패치를 사용하는 여성은 가슴에 패치를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채모가 패치의 부착 또는 제거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네, 그 다음은 588페이지의 국소투약입니다. 중간쯤에 국소투약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국소투약은 피부나 눈, 귀, 코, 질, 항문 등의 점막에 국소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피부를 통한 투약은 이제 경피 투약이라고도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열상, 화상, 기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흡수율이 많이 증가되겠죠. 그러나 고농도의 약물이나 다량의 약물을 피부에 반복적으로 적용할 때는 피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혈류 속으로까지 들어가서 전신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피부약 중에 이제 경피 패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경피 패치 피부에 붙이는 패치에 그죠 파스처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게 붙이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는 약물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층의 막과 접착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약물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그래서 뭐 니트로스 글리세린 패치도 있고요 우리 호르몬 제제인 에스트로겐 패치도 있고 담배 끊는 사람들을 위해서 니코틴 패치 같은 것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패치들은 어떤 거는 사실은 뭐 12시간 효과가 가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거는 이제 일주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약물의 전달 속도는 다양하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어떤 곳에 붙여야 되냐?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패치는 채모가 없고 과다한 움직이나 임이나 주름이 없는 깨끗한 피부 그래서 예를 들면 몸통이나 복부에 많이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 애기들 혹시 숨차거나 이럴 때뭐 붙였는 거나 이렇게 보면은 보통 가슴팍, 가슴팍 아니면 등판, 아니면 배 부분 이런 데 많이 붙여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데는 이제 털이 없죠, 그죠? 털이 없고 이렇게 잘 떼질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리 589페이지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림 16-68번을 보면은 경피형 패치 관리해서 패치에서 이제 보호 필름을 먼저 제거해라. 그다음에 패치는 적용 부위를 깨끗이 하고 건조시켜야 되죠. 물기가 있으면은 당연히 잘 안 붙습니다. 금방 떨어져요. 그다음에 채모가 없는 털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안 떼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적어서 즉시 붙인다. 그래서 보통 날짜를 이렇게 날짜랑 시간을 꼭 적죠. 그래서 아기들 기관지 확장지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한 개씩 붙이니까 예를 들면은 2020년 9월 7일 지금 시간 9시에 이렇게 붙였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 9월 8일 날 9시에 또 교체하면서 거기에 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붙인다는 거. 지금 털이 없는 가슴 쪽에 지금 붙여놨죠, 그죠? 그래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고 뭐 필요하면 이렇게 잘 떼어지기 때문에 털이 없어도 약간 땀이 많거나 이런 사람도 잘 떼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반창고를 하나 더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588페이지에 그 패치 적용으로 인해서 국소적인 소양증이나 열감을 동반하거나 혹은 동반하지 않는 피부 발작이 있을 수 있고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제 간편하고 뭔가 주사처럼 뭐 찌르지 않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좋은 점이 있는데 좀 약간 나쁜 단점은 이런 거예요. 그 붙인 자리가 가려워요. 그다음에 가렵다 못해 이제 열감이 나거나 뭐 피부 발작 같은 게 생겨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뭐 보통은 배치를 떼어내면 몇 시간 이내에 그 흔적이 사라지고 그러긴 하는데
조금 심한 사람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자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패치는 정기적으로 좀 교환해 줘야 되고 계속해서 패치를 적용할 때는 다른 부위에 붙여 주셔야 됩니다. 패치를 붙이기 전에 날짜, 시간, 간호사 이름도 다 붙여주고 패치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대상자들을 사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패치를 붙인 상태에서 열이 난다 그러면은 약물은 정상적인 것보다 빨리 흡수되고 빨리 대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약효에 변화가 있는지 대상자를 세심하게 잘 관찰해 주셔야 되겠죠. 그다음 패치를 떼어낸 다음에는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이런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이라 그러면은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면은 뭐 고양이, 강아지 이런 애완동물들이 먹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어린이들도 사실 만질 수 있기 때문에 패치에 그래도 남아있는 그런 약물의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되겠죠. 만약 마약성 패치라 그러면은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거된 패치는 약 성분이 함유된 면을 이게 반으로 딱 접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도 어쨌든 손에 묻지 않도록 그래서 그 폐쇄된 용기에 담아서 열 수 없는 곳에 담아서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미치지 않는 곳에 이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부약 도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피부약 도포는 표 16-1의 피부약 적용에 관한 실무 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590페이지에 보면은 페이지 524페이지에 있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피부약 도포입니다. 피부약에는 연고, 그 다음에 이고, 그 다음에 크림, 로션, 파우더, 스프레이, 패치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장 앞부분에 표 16-1번에 보시면은 피부약 적용에 관한 실무 지침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는 페이지 524페이지 보면은 표 16-1번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약을 도포할 때는 여러분들 간호사는 피부약을 적용할 때 장갑을 꼭 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방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외과적 무균수를 좀 사용해야겠죠. 그죠? 장갑을 껴서 바르지 맨손으로 이렇게 바르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고 내가 상처가 있거나 이럴 때는 항상 외과적 무균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갑을 끼워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안약 투여입니다. 그래서 세척이나 점적을 이용해서 안약을 투여할 수 있는데 눈 세척은 분비물이나 이물질, 눈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화학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막낭에 낭을 씻어낼 때 많이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약은 액체나 연고 형태로 눈에 투여되는데 점안액은 투여할 때
약물이 한 방울씩 나오도록 고안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고 안연고는 일반적으로 작은 튜브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약 용기에는 안과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무균수를 지키세요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무균수를 지켜서 점안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5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0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안과 지금 안약 투여하는 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실습 우리 16-16 657페이지예요. 거기에 이제 안약 점적 투여하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16이 페이지 65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우리 책에 657. 저도 같이 펴겠습니다. 네, 65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안약 투여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일단 그거를 잠깐 보고 갈게요. 네, 여기 656페이지 맞죠? 그죠? 네, 그 다음에 590페이지를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안약 투여는 실습 16-16의 안약 점적 투여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16-16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책 교재 656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안약 투여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안약을 투여하는 목적은 감염을 치료하거나 그 외에 다른 이유, 구체적인 약물 작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항생제, 염증이 있을 때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이럴 때 안약을 많이 투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사실은 여러분들 그 위임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계획에 위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안약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사정과 해석, 무균술 작용 등이 필요하므로 사실 사정도 해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고 무균술도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면허 보조인에게 투약을 위임해서는 안 되고 이제 간호사가 직접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을 잠깐 보면은 첫 번째 투약 처방을 확인한다. 예. 그래서 약 이름하고 용량하고 약물 농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처방된 점안 횟수가 몇 번인지 하루 3번인지 2번인지 1번인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느 쪽 눈 그 문제가 있는 눈에 그죠 해야겠죠 그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의 알레르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혹시 알레르기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처방이 불명확하거나 관련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처방과 비교를 하시면 되고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소속 기관의 방침에 따라 책임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비는 간호사는 투약의 이유, 왜 투약하는지, 염증이 있어서 항생제를 투약하는 거면 어쨌든 그런 거를 이유, 그다음에 약물의 분류, 그다음에 금기상, 어떨 때는 안 되는지, 통상적인 사용 용량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투여할 때는 어떻게 고려할 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투약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을 간호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실행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안약을 점안할 때는 약병에 붙어 있는 라벨이랑 투약 처방 또는 투약 카드를 대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투약 카드가 있을 거니까 투약 카드랑 라벨이랑 해서 정확하게 맞는지 옵타젠트 예를 제가 드릴게요. 인공 눈물 같은 경우에는 옵타젠트가 있고 뭐 항생제 같은 거는 크라비트가 있는데 상품명 이름입니다. 그냥 만약 예를 들면 크라비트라 그래요. 크라비트라고 투약 카드에 적혀 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약 라벨도 보면서 그게 크라비트가 맞는지 이렇게 대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유효 기간을 꼭 확인해야 돼요. 약이 또 오래된 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건지 이렇게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투여할 용량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대상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왜 투약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투여할 건지 왜 하는지 염증이 있기 때문에 씁니다. 투약 시 협조사항, 투약할 때는 약간 누워서 사실은 계셔야 되고, 예, 눈을 좀 뜨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설명하고, 안약 투여는 대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안약고는 주로 눈을 진정시켜 주긴 하지만 몇몇 안약은 초기에 따끔따끔 걸릴 수도 있어요. 자극을 할 수 있다는 걸 또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손을 씻고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 지침을 준수합니다. 손을 6단계에서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죠? 스크린이라든지 뭐 이런 걸 커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쳐줘야 됩니다. 대상자를 준비시키고 기관의 정책에 따라 대상자를 확인한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팔찌를 확인하겠습니다. 2가지 이상으로 어쨌든 대상자를 확인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상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주고 주로 누워야겠죠, 그죠? 주로 눕는 자세를 고기를 어쨌든 젖혀야 되니까 좀 누워있는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눈꺼풀과 속눈썹을 깨끗하게 닦는다. 그 다음에 청결 장갑을 착용한다. 그 다음에 멸균 세척액이나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안쪽 눈 구석 내양각에서 안쪽 눈 있잖아요. 안쪽 눈에서 바깥쪽 눈 외양각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솜으로 한번 닦아주고 이제 점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약을 이제 투여하게 되는데 약물명, 약물 농도, 점적 방울수를 확인하고 몇 방울 넣으라는지 이제 확인하고 점적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점적기의 기둥 내로 정확한 방울수만큼 약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온 것은 짜서 버리고 쓰시면 되고 대상자의 천정을 보세요 이렇게 지시해요. 감으면 안 되겠죠. 보도록 하고 대상자에게 마른 멸균솜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손의 엄지나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이제 왼손이 되겠고 그 반대 왼손잡이일 경우에는 오른손이 되겠죠. 엄지나 다른 손가락으로 대상자의 눈 바로 아래에 있는 광대뼈 부위를 놓고 뺨 위에 피부를 부드럽게 아래쪽으로 당겨서 하부 결막낭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조직에 부종이 있으면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약물을 잡은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대고 고정한 채 눈의 측면에서부터 접근해서 하부 결막낭의 바깥쪽 3분의 1 부위에 정확한 방울수와 약물을 점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적기는 하부 결막낭에서 한 1, 2cm 위에 놓여 딱 붙여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감염되니까. 그래서 한 1, 2cm 위에 놓이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는 하부 결막낭 위에서 튜브를 잡고 결막낭의 안쪽 눈 구석에서 바깥쪽 눈 구석으로 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연고를 짜 넣을 때는 안쪽 구석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짜 넣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여기
점안액 할 때는 그죠? 연고 말고 점안액 할 때는 하부 경향의 바깥쪽 3분의 1 부위에 예, 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 눈이 이렇게 결망낭에 예, 오른쪽 눈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렇게 해서 코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하부 결망낭의 바깥쪽 3분의 1 부분 요 부분에 방울수를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요 얘기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58페이지에 그래서 직접 그림이 나오니까 좀 편하죠, 그죠? 그래서 안약을 투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투여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부 결막낭에 액체 압력 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부 결막낭 3분의 1 지점에 4분의 1 지점에 지금 오른손잡이니까 이 사람은 왼손잡이네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눈을 이렇게 약간 눈에 2, 3cm 아래에 이렇게 잡고 그죠? 잡고 안약을 2, 3cm, 1, 2cm 위에 들어서 이마에 손을 고정시키고 이렇게 손을 고정시키고 지금 점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안 연고는 아까 내안각에서 외안각으로 그죠? 연고를 이제 저만한다 저기 발라준다 그러는데 처음에 거 좀 짜라 그랬어요, 그죠? 짜고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고를 투약해 주시면 됩니다. 그 대상자에 그다음에 이제 눈을 감도록 하는데 너무 힘주어서 감지 말도록 그렇게 지시하면 되고, 그다음에 액체 안약의 경우에는 간호사가 코 눈물관 위를 여기 눈물관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위를 30초 이상 단단히 눌러주거나 대상자에게 단단히 이렇게 누르고 있으라고 지시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라고 지금 여기 죄송해요. 여기죠. 눈물관이 여기쯤에 있으니까 거기에 누르고 있으라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눈물관을 왜 눌러주냐 여기 나오죠. 안약이 코 눈물관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코 눈물관 위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맛쓴맛이 난다던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세척입니다. 머리, 목, 어깨 아래에 흡수 패드를 대고 세척액을 받아내기 위해 눈 옆에 곡반을 대어 놓는다. 어떤 안약은 코 눈물관을 통해 흡수되어 온몸으로 퍼지면 혼돈, 심박수 및 혈압저하 같은 전신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척을 어떻게 하냐? 하부 결막낭을 이제 노출시키고 아래쪽 눈꺼풀은 아래쪽으로 당기고 위쪽 눈꺼풀은 위쪽으로 당겨서 눈꺼풀을 벌립니다. 이때 눈꺼풀로 벌린 손가락은 광대뼈와 눈썹 아래에 뼈 돌출 부위에 댄 채 그대로 지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눈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세척기에 세척액을 채우고 눈이 2.5cm 거리에 댑니다. 그죠? 세척기를. 그다음에 세척액을 눈 안쪽 구석에서 바깥쪽 구석으로 눈이 이렇게 있으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어쨌든 방향으로 하부 결막낭 위에 부어 눈을 세척하게 되는 겁니다. 눈을 세척하고 나오는 용액이 깨끗해질 때까지 분비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세척 용액을 다 쓸 때까지 세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상자에게 눈을 감은 채 눈을 주기적으로 움직여 보라고 그 다음에 지시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세척액을 눈 안쪽에서 안쪽 눈구석에서 바깥쪽 눈구석으로 방향으로 세척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여기 보면은 용액을 이렇게 부으면은 각막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용액과 오염물질이 코 눈물관으로
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야지만이 눈물관 쪽으로 그 세척액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눈꺼풀을 깨끗이 닦고 말리고, 그 다음에 눈꺼풀은 안쪽 눈구석에서 바깥쪽 눈구석으로 부드럽게 닦아서 과잉 약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장갑을 벗고 씻고, 필요한 경우에는 패드를 대고 안과용 종이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그리고 안과 투약이나 세척을 한 후에는 즉시 대상자의 반응을 사정하고, 안약이 효과를 나타낸 후에도 대상자의 반응을 꼭 사정해 주셔야 되고요. 모든 관련 사정 자료와 중재 내용은 항상 기록을 해야 된다. 기록 내용에는 약물명, 세척 용액명, 약물 농도, 몇 방울 점액했는지, 투약 시간, 대상자의 반응 이런 걸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보시면 여러분 대상자가 바람직한 투약 효과를 나타내는지 또는 정상적인 기대 반응과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지 그 결과에 근거해서 추후 간호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면 이 결과지를 이전 자료와 비교를 하면 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의사한테 항상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연령별 고려 사항입니다. 영아랑 아동은 부모에게 이제 투약 방법을 잘 설명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팔과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투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어린 아동에게는 인형을 사용해서 투약 절차를 시범 보여요. 보통 이렇게 인형으로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공포심에 안 하려고 하니까 자지러지니까. 그래서 협조를 잘할 수 있고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저만의 경우 시력 흐려짐이 없으므로 아동은 연고보다는 저만 투여를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연고보다는 사실은 저만액이 훨씬 아동에게는 넣기가 편해요. 그다음에 눈 세척을 위해 수액병과 수액 세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수액 세트 있잖아요. 가는 수액 세트. 거기 끝에가 주사 바늘이랑 연결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척할 때 이 수액 세트 이용하면은 훨씬 더 편해요. 물이 이렇게 쫄쫄쫄 나오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안약은 끝났고, 다시 우리 네. 다시 590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590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제 귀약 투여가 있어요. 귀약 투여. 그래서 귀약은 바깥 귀길 외이도에 점적 투여하거나 세척하는 것을 이제 귀약 투여라고 보통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많이 시행이 되고요. 열 적용과 항균 용액이 처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세척 시 세균이 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당연히 무균술이 요구되고, 고막이 천공된 경우에는 반드시 무균술을 적용해야 돼요. 고막에 구멍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균술 적용해야 되겠죠. 염증 생기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바깥 귀길의 방향은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3세 이하의 어린이는 바깥길 방향이 위쪽이다. 그래서 귀 방향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귀를 아래로 당겨줘야 됩니다. 성인의 경우에 바깥길이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귀 바퀴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귀하게 바깥 귀 외이도에 이제 잘 투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또 실습 16-17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귀약 투여 절차가 있거든요. 16-17을 다시 가보면은 네, 여러분들 660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네, 666이 귀약 투여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귀약 투여는 목적이 귀지를 부드럽게 해서 나중에 이를 제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바깥길
염증을 감소시키고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소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증도 완화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사정은 간호사는 귀약을 투여하기 전에 투약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정 내용 이외의 다음 사항을 사정해야 되는데 귓바퀴와 바깥귀길의 발적, 살과상 있는지, 분비물은 얼만큼 되는지, 어떤 뭐 색깔의 아니면 끈적한지 묽은지 뭐 어떤 분비물이 나오는지를 사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는데 혹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확인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계획입니다. 위임 마찬가지로 아까 안약과 마찬가지로 귀약도 당연히 무면허 보조인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것도 무견수도 지켜야 되고 사정도 해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준비 물품은 이제 투약 카드랑 처방지랑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 장갑, 그다음 면봉이 필요합니다. 뭐 추가로 뭐 이런 방수용 타월, 곡반, 세척액, 그다음에 세척을 담을 용기, 주사기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도 하죠. 준비입니다. 투약 처방을 확인하고 약물명, 용량, 약물 농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점안 횟수, 어느 쪽 눈에 점안할 것인지 뭐 이런 걸 확인하고 대상자가 알레르기 있는지 확인하고 처방이 불분명하거나 관련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처방과 비교하게 됩니다.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소속 기관의 방침에 따라 책임 간호사나 의사에게 뭔가 보고를 해야겠죠. 그죠?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간호사는 투약 이유, 약물의 분류, 금기사항, 통상적인 사용 용량, 부작용 뭐 이런 거 고려해야 될 점, 투약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같은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겁니다. 이제 직접 귀약을 넣어보는 거죠. 약병에 붙어있는 라벨과 마찬가지로 투약 카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약병이 이렇게 있으면은 투약 카드에 귀약은 이름이 제가 귀약 이름이 어, 어, 네. 그 다음에는 직접 이제 귀약을 투여해 보는 실행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병에 붙어 있는 라벨과 투약 처방 또는 투약 카드를 이제 보통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약물의 유효 기간을 이제 많이 확인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약병이랑 투약 카드의 약 이름하고 동일한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필요한 경우에 투여할 용량을 이제 계산하고 대상자에게 누구누구 간호사인데 이거 환자분 귀에 염증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귀약을 투여하게 됐다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되게 아프진 않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다음에 손을 씻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위한 주의 지침을 준수하고 이제 시행합니다. 손 씻고. 그다음에 이제 수행하면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서 뭐 스크린, 커튼 쳐주고 대상자를 준비시키고 기관의 정책에 따라 대상자를 확인한다. 아까 두 가지 이상 방법으로 환자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해서 누워서 오른쪽에 넣는다 그러면은 왼쪽 귀가 바닥에 닿고 오른쪽 귀가 위로 올라오도록 누워야겠죠. 그죠?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해주고 대상자의 귓바퀴하고 바깥귀를 깨끗이 일단 닦아줍니다. 그리고 감염이 의심된다 그러면 장갑을 일단 끼는 게 좋겠죠. 그죠? 안약도 그렇고 장갑을 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연봉을 묻혀서 귓바퀴와 귀를 닦고 점적기가 귀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귀약을 이제 투여하는 건데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잠깐 동안 약병을 온수에 담가 놓으면은 조금 자극이 덜 되겠죠. 점적기에 투여할 약물을 부분적으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귓바퀴를 아까 성인의 경우에는 후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귀 길이 아까 S자형이니까 잡아당기면 일자가 되겠죠. 일직선이 되게 한다. 그래서 귀 길의 측면을 따라서 정확한 방울수와의 약물을 점적하게 되는 겁니다. 측면을 따라서 귀 길의 이제 측면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귀 길이 그쵸 일직선이 돼서 약물이 귀 길 전체로 이제 흘러 들어갈 수 있고 일직선이 되어야지만이. 예. 그리고 귀 구슬. 그래서 바깥 귀길 앞에 있는 연골로 된 돌기를 몇 번 부드럽게 단단히 눌러주고 귀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약 5분간 옆으로 누워 있으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죠? 점적하고 난 다음에는 좀 5분 정도 누워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성인의 귀예요.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는 게 그림으로 그대로 나오는데 S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도 위치에서 후상방으로 약간 당겨서 웨이도가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해서 이제 귀약을 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약을 요 귀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점환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은 면봉으로 한 10분, 15분, 20분 동안 귀 길이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작은 면솜으로, 죄송해요, 면솜. 작은 면솜으로 15분 내지 20분 동안 귀 길에 느슨하게 끼워 놓고 솜을 귀 길 안에 꽉 끼우지 않는다. 솜을 끼워 놓으면 대상자가 일어나도 약물이 밖으로 흘러나지 않고 솜을 귀 길에 꽉 끼우면 솜이 약물의 작용과 정상적인 분비물의 배출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꽉 끼우지는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귀 세척입니다. 대상자에게 고막에 닿을 때 가득 찬 느낌이나 따뜻한 느낌 또는 불편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대상자가 세척할 귀 쪽으로 머리를 돌려 앉거나 눕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눕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귀를 이제 후 상방으로 이렇게 들어주죠, 그죠? 약간 들어줘서 세척기이 귀 길에서 곡반을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귀 세척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척할 귀 아래에 어깨 주위나 방수 타월을 깔고 세척할 귀 밑에 이렇게 지금 곡반을 받쳐두는 거예요. 주사기에 세척액을 채우고 또는 세척액이 담긴 용액을 걸고 튜브와 노즐에 세척액을 통과시킨다. 그래서 이런 때도 주사기를 써도 되고 뭐 수액 세트 같은 거 써도 됩니다. 귀 길이 일직선이 되게 아까 후상방으로 당겨준다 그랬고 주사기 끝이 연결 부위를 귀 길에 삽입해서 세척액 방향이 부드럽게 귀 길의 상방으로 향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척액의 목적에 따라 세척액을 다 사용하거나 귀 길이 깨끗해질 때까지 세척액을 계속 주입하고 이때 주사기가 흘러나오는 세척 용액을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주사기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떨어져서 해야겠죠. 대상자에게 세척한 귀가 밑으로 향하도록 옆누운 자세, 측위를 취하도록 합니다. 밑으로 가도록 다시 측위를 이제 그 다음에 취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죠. 그래서 측위를 취해주면은 남아있는 세척액이 중력에 의해서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면솜을 귀 길에 끼워서 남아있는 용액을 흡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장갑을 벗고 손을 씻고 그다음 세척액을 주입한 직후와 세척 후 약물 작용이 나타날 때 대상자의 반응, 분비물, 특성과 양, 귀 길이 상태의 불편감을 사정하고 면솜을 시즌해서 분비물이 뭐 혹시 너무 누렇지 않은지 초록색이진 않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세척 절차와 관련된 모든 간호 사정과 간호 중재 내용을 항상 기록하고 그래서 아까 이랬지만 약물 이름, 귀약의 이름, 세척액명, 농도, 액체일 경우에는 몇 방울 점적했는지, 투약 시간, 대상자의 반응을 다 포함합니다. 평가도 마찬가지로 아까 귀약과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바람직한 투약 효과를 나타냈는지 또는 정상적인 기대 반응과 다른 반응을 나타냈는지 그 결과에 근거해서 추후 간호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결과를 이전 자료와 비교하고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귀약도 연령별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귀약은 영아나 아동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약 중 대상자가 갑자기 움직여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예방할 수 있고, 영아나 3세 이하의 아동은 귀 길이 바로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인 경우에는 귓바퀴를 부드럽게 후하방으로 잡아당긴다. 성인들은 후상방으로. 그래서 3세 이하인 아동의 경우에는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귀약을 투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귀약까지고, 그 다음 코약이 있어요. 우리 다시 590페이지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코약이 그 다음에 있는데, 코약은, 코 점정량은 일반적으로 수렴부 효과와, 수렴 효과라는 것은 부은 점막을 수축시키는 효과를 수렴 효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 효과를 위해서 분비물을 묽게 하고 배액을 촉진하기 위해서 혹은 비강이나 부비동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투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비충혈 완화제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코 점정약인데, 대부분 코 점정약은 처방이 없어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약품의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그 대신에 받아야 되고, 그래서 비충혈 완화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비충혈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반동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량의 충혈 완화제를 삼켰을 경우 심각한 전신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린이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에게는 생리식염수가 충혈 완화제로 더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프레이는 대상자 스스로 투여하게 되는 겁니다. 투여 직전에 금기가 아니라면 코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뒤로 약간 젖힌 채 용기 끝에 주입구 부분을 콧구멍 안에 넣고 분무가 비도를 지날 때 흡입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강 스프레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경우 콧구멍이 자극을 받았는지 사정해야 되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 어린이의 경우는 분무를 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비강 스프레이를 적용해야 됩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똑바로 세우고 스프레이를 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 점정약은 부비동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대상자는 감염된 부비동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스스로 투약 자세를 취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겠죠. 그죠?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에 이제 벌집골, 우리말로 하면 벌집골, 이거 사골동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벌집골과 나비뼈구, 접형골, 나비 모양이라서 접형골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머리를 침대 모서리 위에 대고 눕거나 어깨 밑에 베개를 받치고 누워서 머리를 이제 뒤로 젖히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베개 같은 거를 이제 어깨나 이런 데 받쳐야 되겠죠. 그죠? 그런 데 해서 목을 이제 뒤로 젖혀서,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여기 이 591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예, 요런 그림 16-69번 보세요. 아까 이렇게 어깨나 목에다가 이제 베개를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뒤로 젖히게 해서, 코에 점정약을 투여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다음에
위턱굴은 여기 있습니다. 그림 16-70번에 보면은 여기 위턱굴이 있죠, 그죠? 위턱굴 상악동. 그다음에 이마굴은 전두동이라고 많이 합니다. 위턱굴하고 전두동에 어쨌든 코약을 점안할 때는 이런 자세를 취해줘요. 그래서 이 위턱굴과 이마굴에 코 점적을 취하기 위한 이렇게 머리 자세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이제 위와 같은 자세로 누운 후에 침대 모서리나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눕고 머리를 치료받을 방향 쪽으로 돌리도록 지시한다. 그래서 이쪽에 치료를 받을 거면은 이쪽 지금 왼쪽으로 지금 돌아 누워 있죠.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한 약물이 기관이나 기관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워있고 이러면 기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고 그다음에 코 점적액이 코 안에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1분 이상 바로 누운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몇 분 동안은 코를 풀면 안 된다고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코약도 여러분들 네. 그럼 그 다음은 진약 투여입니다. 진약에는 크림, 젤리, 폼의 형태 또는 좌약이 있는데 이는 감염을 치료하기 하거나 질의 불편감, 그래서 질이 가렵다거나 아프다거나 이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많이 투여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내과적 무균술이 많이 적용되고요. 질크림, 젤리, 폼은 뇌관이 달린 주입기를 이용해서 투여합니다. 그래서 자약은 장갑을 끼고 검지로 삽입하고 자약은 체온에 의해서 녹도로 만들어져 있고 삽입하기 좋도록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약 투여에 대해서 실습 16-18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16-18로 가보겠습니다. 664페이지. 664페이지. 교재 664페이지 펴셨죠? 거기 이제 진약 투여하는 실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약을 투여하는 목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감염을 치료하고 예방한다. 염증을 감소시킨다. 질의 불편감을 완화한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정은 해야겠죠, 그죠? 혹시 진약을 투여하기 전에 투여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정하고 그 외에 질 입구의 염증 부위와 질 분비물의 양, 특성, 냄새, 질의 불편감 여부, 가려움이나 화끈거림, 그리고 사정 자료가 투약에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예방된 처방약을 투약하는 것이 적합한가, 투여하지 않고 의사에게 알려야 되는가, 뭐 이런 거를 간호사가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진약도 당연히 무면허 보조인에게서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투약 카드, 그다음에 덮는 포, 그다음에 정확한 질 자약이나 질 크림, 방수 패드, 뭐 노즐, 튜브 조절기, 뭐 질 세척 세트, 세척기 같은 게 이제 필요하겠죠. 준비 이제 하는 겁니다. 투약 처방을 확인하고 약물명, 용량, 약물용도 확인하고 대상자의 알레르기 유무도 확인합니다. 처방이 불분명하거나 관련 정보가 누락된 경우 가장 최근의 처방과 비교를 하고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소속기관의 방침에 따라 책임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간호사는 투약 이유, 약물의 분류, 금기사항, 통상적인 사용 용량, 범위, 부작용, 투여 시 고려해야 할 점, 투여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행, 약병에 붙어 있는 라벨과
그다음에 투약 카드랑 이제 항상 대조를 해야겠죠. 그죠? 이 대조를 좀 해서 유효기간도 확인하고 필요하면 용량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 소개하고 목적, 과정, 협조 사항 이런 거를 다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특히 진략을 투여할 때는 일반적으로 통증을 느끼지 않고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려움증과 화끈한 느낌을 완화시킨다고 설명을 해줘야 됐고요. 대부분의 환자는 진략을 투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어떤 대상자들은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혼자 스스로 하기를 좀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네,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손을 씻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주의 지침을 준수합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고 대상자를 준비시키고 기관의 정책에 따라 대상자를 확인하고요. 대상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줍니다. 주로 눕는 자세가 좋겠죠. 그리고 혹시나 투약 중에 소변이 마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소변을 보고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상자가 등을 대고 바로 누운 자세로 무릎을 굽힌 자세를 해야 됩니다. 엉덩이 관절을 바깥 돌림, 외회전 시키도록 하고 회음부만 노출시키고 다른 부분은 적절히 포로 덮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물품을 이제 준비해서 그 잠깐에 여기 소변을 보러 하는 이유가 나오네요. 방광이 비어 있으면은 대상자가 치료 시 불편감을 덜 느끼게 되고 질 내막의 손상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소변을 보고 오라고 한다. 그다음에 물품을 준비합니다. 좌약의 겉봉지를 벗기고 자약을 개방된 포장지 위에 놓아둡니다. 그다음에 주입기나 처방된 크림이나 젤리 폼을 좀 채우고 주입기 제조사의 설명을 참고합니다. 그다음에 회음부를 사정하고 소독하고 장갑을 이제 끼죠. 그다음에 질 입구를 살펴봅니다. 질 분분해서 냄새가 나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그다음에 또 불편한 게 있는지 물어봅니다. 환자에게. 그다음에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음부 간호를 실시합니다. 먼저 해음부 간호를 먼저 하고 여러 가지 생리식염수라든지 뭐 이런 솜으로 닦아주겠죠, 그죠? 그다음에 질 자약이나 크림 폼을 투여하여서 질 세척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질 자약을 넣는 방법인데 질 자약 끝에 삽입되는 둥근 부위에 윤활제, 젤리를 좀 발라요. 그래서 장갑을 낀 검지에도 윤활제를 좀 바르고 그래서 왼손으로 소음순을 벌려서 질 입구를 좀 노출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질 후벽을 따라서 좌약을 8에서 10cm 정도 최대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질 후벽을 따라서 한 8에서 10cm 정도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튀어나오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궁 경부가 질 전벽의 최상단 쪽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질 후벽은 질 전벽보다 2.5cm 정도 길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후벽 쪽으로 자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대상자에게 자약 삽입 후 5에서 10분 동안 똑바로 누워 있으라고 하고 이때 베개를 대어서 엉덩이를 올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질 크림하고 젤리하고 폼의 형태를 넣을 때는 주입기를 사용하겠죠. 주입기를 부드럽게 5cm 정도 삽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입기가 빌 때까지 내관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좀 보일 거예요. 그다음에 주입기를 빼서 타월 위에 올려놓는다. 그다음에 주입기가 일회용이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닦는다. 대상자에게 투약 후 5에서 10분 동안 바로 누운 자세로 조금 있으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줄 자약 투여하는 때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자약을 아까 이제 투여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지우기를 해서 질 크림을 투여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투여를 한다. 그 다음에 질 세척입니다. 침상용 변기를 대상자 밑에 대주고 튜브를 잠그고 세척기 용기를 질보다 30cm 정도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튜브와 노즐의 세척액을 한번 통과시키고 노즐을 조심스럽게 질 속에 삽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노즐을 엉치뼈 쪽으로 향하게 한 후 그다음에 질을 따라 삽입합니다. 노즐을 7에서 10cm 정도 삽입한 후 세척액을 주입하는데 이때 노즐을 몇 회 회전시키면서 주입합니다. 세척액을 모두 주입한 후 세척액이 침상변기로 흘러내리게 하고 질에서 이제 노즐을 빼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상자를 편안하게 유지하고 휴지로 해운부를 닦아주고 분비물이 많으면 해운부 패드를 좀 대주고 장갑 벗고 이제 손을 씻고 씻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다시 591페이지에 우리 진략까지 있으니까 그다음에 직장약 투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창자가 직장이잖아요. 직장약 투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좌약을 너무 많이 삽입하죠. 상부 위장 간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이 부위에게 자극을 주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약물의 맛이나 냄새가 불쾌한 경우에는 이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약물이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흡수된다. 직장에서 나온 정맥혈은 간을 통해 운반되지 않으므로 고창자 자약을 사용할 경우는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자 자약을 삽입할 때는 대상자가 왼쪽 옆으로 누운 자세를 좌측이 같은 걸로 이제 취하게 합니다. 좌측이로 취하게 한 후에 왼쪽 위쪽 다리를 구부리게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노출시킨다. 그 다음에 연령별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장 좌약 투여할 때는 영아와 아동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엄마나 이는 투약 시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거고 아동이나 영아의 경우에는 자약 깊이를 5cm 이하로 해야 됩니다. 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간호사는 장갑을 끼고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삽입해야 되고 이 연령대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집게손가락,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을 얘기하는 거죠. 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약을 지금 넣을 때 보면은 장갑을 낀 검지를 이용한다. 두 번째 손가락 있잖아요. 검지를 이용해서 자약을 고창자 벽을 따라 부드럽게 삽입하고 이때 자약의 둥근 끝부분을 먼저 삽입한다. 그래서 10cm까지 이제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림 16-17에 보시면은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 그래서 고창자 벽을 따라 내 관략근 안까지 고창자 자약을 삽입한다. 10cm까지 이렇게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흡입약 투여가 나옵니다. 흡입약 투여. 그래서 대부분 이제 흡입약은 분무기를 사용해서 투여하는 겁니다. 그죠? 네뷸라이저를 이용해서 투여한다. 그래서 분무기는 대상자에게 미세한 스프레이나 수증기로 된 약을 투여할 때 사용된다. 분무를 만들어내는 방법에는 자동식과 에어로졸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자동식 방식에서는 자동 제조기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흡입용의 다소 큰 미세 방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에어로졸의 방법에서는 미세한 방울들이 산소와 같은 가스 속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의 크기가 작을수록 호흡기 깊숙이 흡입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죠. 코 점막으로 흡수되는 약은 코로 흡입하고 기관이나 기관지 또는 폐로 흡수되는 약은 입으로 흡입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대용량 분무기는 보통 따뜻한 연무와 차가운 연무를 공급할 수 있고, 이 분무기는 기관 절개수로 관리와 같은 전기장치 치료 시에 많이 사용됩니다. 초음파 분무기는 습도가 100%이고 호흡기 깊숙이 흡입될 수 있는 작은 입자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흡입기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미터 용량 흡입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터스 도즈 인할러 이렇게 해가지고 MDI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휴대용 소형 분무기 그림 16-72에 보시면 나와요. 요런 형태의 16-72의 요런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는 미터 용량 흡입기 MDI라고 보통 얘기해요. 미터 용량 흡입기. 그래서 약물이 캐니스터 속에 이제 압축되어 있어요. 뭐라 그러나 그 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여기 안에 그죠? 여기 안에 이제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약물이 그죠? 그런 걸 캐니스터라고 얘기하는데, 캐니스터 속에 압축되어 있고 대상자는 마우스피스로 약물을 이제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용액은 분무기를 통해서 이동하는 공기 흠유에서 미세한 입자들로 부수어져서 이제 분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MDI는 정확한 용량을 제공하고 필요한 부위에 기대하는 약효를 제공해서 다른 경로로 투여되는 양보다 전신 효과가 적습니다. 그죠? 전신 효과는 좀 적다. 그다음에 처방된 약물을 MDI로 정확하게 투여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흡입기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해야겠죠. 그래서 대상자는 손으로 캐니스터를 눌러서 약물이 마우스피스를 통해서 나오도록 해야 되고, 약물이 더 잘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우스피스에서 스페이서, 어떤 공간이 있는 그런 보틀이 있죠, 그죠? 스페이서를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페이서가 부착된 용기예요. 여기를 이제 스페이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용기를 스페이서가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스페이서는 분사된 약물이 머무는 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이 안에서 있는 약물을 흡입하게 되고, 스페이서를 통해서 이용하면은 호기 때 소실되는 용량이 없어지고, 최근에 숨을 들이마시면 자동으로 미리 계량된 약이 분무되어 나오는 호흡 감지식 미터 용량 흡입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터 흡입기와 분무기를 통한 투여, 그래서 이제 연령별 고려 사항이 나오는데, 아동은 사실 마찬가지로 아까 스페이서는 약물 보유하고 있어 아동이 여러 번 호흡하여 모든 약물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게 스페이서가 달린 게 좋죠. 그다음에 분무 치료 시 사용되는 마스크는 아동이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형이나 봉제 동물 인형을 사용해서 분무하는 방법을 좀 보여주면은 공포감을 덜 느끼겠죠. 그리고 하는 동안 부모의 무릎에 이제 아동이 앉게 해서 긴장을 좀 완화시키면 협조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가정간호 고려사항이다. 미터 용량 흡입기 MDI는 마우스피스를 주 1회 그래서 500ml의 물에 식초를 섞은 용액을 20분 동안 담가서 소독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500cc의 물에 식초를 섞어요. 그래서 60g 정도의 식초를 섞어서 20분 동안 소독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MDI 이제 사용 방법입니다. 사용 방법인데 먼저 여러분들 캐니스터가 흡입기에 완전히 단단히 끼워져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마우스피스의 뚜껑을 벗기고 MDI를 바로 세워 잡은 후에 3에서 5초 동안 세게 흔들어요. 약물이 딸깍딸깍거리면서 약물이 골고루 섞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편안하게 숨을 내쉽니다. 그 다음에 내쉬고, 그 다음에 캐니스터의 윗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캐니스터를 거꾸로 잡습니다. 캐니스터 위가 이제 위로 오도록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입에서 2에서 4cm 정도 거리를 두고 MDI를 잡습니다. 이 무는 곳에 손을 잡으면은 감염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잡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우스피스의 구멍이 목구멍으로 향하도록 해서 마우스피스를 적당하게 입 안에 넣고 입을 다문다. 그래서 그림 16-75번에 보면 나와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예. 캐니스터가 위쪽으로 가게 해서 마우스피스를 물었죠. 손은 한 1, 2cm 정도 바깥쪽으로 잡았죠. 그죠? 2에서 4cm 정도 거리를 두고 잡았죠. 그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우스피스의 구멍이 목구멍을 향하게 해서 마우스피스를 적당하게 입안에 넣고 입에 꼭 문다. 입을 꼭 다문다. 스페이스가 달려있는 MDI는 항상 입안에 다 넣어야 됩니다. 네, 요거는 스페이스가 부착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투여. 예, 그래서 MDI 캐니스터를 한번 누르고 일례 분량이 분사됩니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 그다음 10초간 가능한 오래 참아야 돼요. 이렇게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로졸 입자가 호흡기 깊숙이 닿도록 하기 위해서 좀 숨을 참는 거죠. 입에서 떼고 입을 오므리고 숨을 하고 오므리면서 천천히 쉽니다. 이렇게 하면 호흡 중에도 세기인간지들이 열려있게 되는 겁니다. 반복 처방이 있으면 한 번 더 투약하고 기관지 확증제를 흡입할 때는 2, 3치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해야 돼요. 바로바로 하면 안 되고 지금 한 번 했으면 2, 3치 있다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약이 끝났으면은 물로 입을 헹구어서 입안에 남아있는 약을 좀 제거해야 돼요. 이는 자극과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MDI는 마우스피스를 깨끗이 씻고 부드러운 비누와 물로 헹구고 말린 후 MDI에 다시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의 모습을 보면 잘 알 거예요. 여기 마우스피스를 좀 씻는 거예요. 입도 헹궈내고 입안도 헹궈내고. 예. 그리고 이것도 MDI를 이렇게 잡는 모습, 거리를 두고 2에서 4cm 정도 거리를 두고 잡는 모습. 그다음에 마우스피스에서 스페이서를 부착해서 입안에 스페이서가 있는 거는 마우스피스를 모두 다 입안에 넣죠, 그죠? 네, 그다음에 세척법입니다. 세척은 이리게이션, 그래서 물이나 다른 용액을 우리 몸 안에 채광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세척에게는 약물이 첨가될 수도 있고, 세척을 하는 이유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합니다. 채광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예. 그다음에 열이나 냉을 적용하기 위해서, 항균제와 같은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서,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불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그래서 개방되어 있을 때 상처 세척이나 그다음에 무균 상태가 유지되는 방광 세척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외과적인 무균수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이나 고창자, 위를 세척하는 경우에는 내과적 무균수를 적용하여 수행하도록 합니다. 세척할 때는 여러 가지 종류들의 이제 주사기를 많이 사용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에이셉토 주사기와 고무스포이드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을 게 16-77페이지 그림 볼게요. 예. 세척 시 사용하는 주사기 4가지 종류입니다. 에이셉토 주사기, 예. 그다음에 고무스포이드, 그다음에 피스톤 주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쇠로 된 거예요. 포메로이 주사기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주사기는 장단점이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잠깐 보면은 리셉토 주사기는 고무 벌브가 달려있는 플라스틱 주사기입니다. 그래서 고무 벌브에 공기를 짜내면 음압이 형성되어 주사기 안으로 용액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브를 다시 짜면 용액이 주사돼서 분출되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이셉토 주사기의 크기는 30에서 120cc까지 다양합니다. 고무 스포이드는 귀 세척 시 주로 많이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이셉토 주사기처럼 고무 스포이드가 또 크기가 다양합니다. 그 외 주사기로는 포메로이 주사기와 카테터를 부착할 수 있는 피스톤 주사기 있습니다. 카테터는 신부 상체를 세척할 때, 방광을 세척할 때 많이 쓰이고, 그래서 요런 거는 요겁니다. 요런 거는 방광 세척할 때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메로이 주사기는 귀 세척할 때 많이 이용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귀 세척할 때 많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런 세척할 때 쓰는 주사기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주차 수업을 마치게 됐고 1, 2주차 수업을 마치게 됐고 간단하게 한번 다시 수업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물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간호사는 약물의 속명과 그래서 페이지 668페이지에 이제 우리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1주차, 2주차 우리 수업한 거 요약을 해보자면은 약물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간호사는 약물의 속명과 상품명을 알고 치료 효과와 부작용 같은 거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 정부는 정부의 약물 제조 법령은 약물의 생산과 처방, 유통, 약물 투여를 관리한다. 의료법은 약물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 한계를 정의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약물의 부작용에는 약물의 독성, 약물 알레르기, 약물 내성, 특이체질 반응, 약물 상호작용이 있다. 약물 자체보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연령도 영향 미치고 성별, 문화, 인종, 유전적인 요인, 시기, 대상자의 환경, 심리적인 요인, 질병 및 질환, 임신 그리고 투약 시간 같은 게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경구, 설화, 볼, 점막, 비경구, 국소, 코 위 영양관 또는 위 조루관 등의 다양한 경로로 약물 투여가 사용되고 약물은 투여할 때 간호사는 지정된 경로로 적합한지 확인을 해야 된다. 약물 처방은 반드시 대상자의 이름, 날짜, 시간, 약물명, 용량, 빈도, 투여 경로, 그리고 처방한 의사의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간호사는 처방을 수행하기 전에 명확하지 않은 처방이나 다시 확인해야 된다. 전화 또는 구두 처방은 기관의 정책에 따라 지정된 시간 내에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간호사에 의해 기록되어 있는 처방에 의사가 연서하도록 한다. 북미에서는 약물 용량의 세 가지 측정법, 즉 미터법, 약국용 액량법, 가정용 액량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무게와 측정을 모두 이 세 가지 방법에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항상 어떤 약물 주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평가하고 투약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매년 많은 수의 대상자가 투약 오류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약물 투여 동안에 방해가 오류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오류의 심각도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2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